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번은 달라요라는 말을 제일 극혐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 잡았죠. 그런 네, 말이. 그렇죠. 네.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국가도 반도체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근데 TSMC가 아무 고객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하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아무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TSMC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이죠. IT의 신 이형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4월 1일에 녹화를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10% 오르고 네, 간만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네, 이게 사실 이거 사실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이 달라진 건 없죠, 사실. 네네, 없어요. 그동안에 뭐 터보 퀀트다, 네, 전쟁이다, 네. 유가다, 금리다. 이게 물론 이제 환경을 바꿀 수는 있겠으나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펀더멘털이 달라질 만한 건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보셨는데 네. 사실 만약에 전쟁이 2달 이상 길게 간다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건드리면 네. 뭐 이게 계속해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또 건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수요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반도체 전방 수요 시장이 뭐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일 큰 수요처가 AI 인프라고 그 AI 인프라라는 거는 결국 B2B거든요. 네. B2B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네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다가 반도체를 갖다 넣는 거잖아요. 요게 일종의 시행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금융이 건설.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주식 하면 안 되죠. 네. 세상이 망할 거니까. 터보 퀀트 얘기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뭐 이미 그 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냥 반도체가 주가가 빠지니까 예. 뭔가 이제 논리가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작용한 건데 사실 1년 전에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AI 모델에 그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어요. 일부. 네. 그리고 6분의 1로 압축한다라는 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성능은 아닌데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령 6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또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결국 메모리 수요가 더 많이 늘죠. 오히려. 네. 줄어들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압축하는 만큼 남는 메모리로 또 무엇을 할까? 네. 또 서비스를 또 이제 확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터보 퀀트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전쟁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죠. 네. 네. 어쩔 수가 없고. 몇 가지 조금 이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적 추정치는 계속 우상향 되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주간 단위로도 계속 그렇고, 그러면은 뭐 전방 수요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단 그 EPS 전망치, 그 메모리 업체들의 EPS 전망치는 아마 1분기 중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로 더 업사이드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익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EPS는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예. 요게 이제 그러면 과거의 사이클에서 보면요, 주가를 팔아야 돼요. EPS 전망치가 그렇죠. 정점을 찍으면. 성장세가 꺾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사실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번은 달라요라는 말을 제일 극혐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 잡았죠. 그런 네, 말이. 그렇죠. 네.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써도 될까?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이클이 과거 슈퍼 사이클하고 뭐가 다르냐. 과거 슈퍼 사이클은 철저하게 Q, 물량이 주도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방 시장이 B2C가 메인이었죠. 네. 그래서 물량이 주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쇼티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막 늘렸죠. 캐파 투자를 막 해서 이제 공급이 늘리니까 그게 공급 과잉으로도 순식간에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보통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Q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빗 그로스가 지난 2년 동안 늘어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간으로 따져도. 그런데 계속해서 비트 단위로 이제 네네. 그 출하량. 맞습니다. 여기 이제 Q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랐죠. 2023년부터
4년, 5년 그렇죠. 네, 계속 가격이 올랐고 그거는 원래 없던 제품이 생긴 거죠. HBM이라고 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ASP 평균 판매 가격을 계속 올려왔던 그렇죠. 거고요. 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이클은 또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는 커머디티잖아요. 그래 왔죠. 네, 예, 범용 제품이고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재고에 문제가 있죠. 재고가 줄면, 재고가 없으면 가격이 급등하고 재고가 넘쳐나면 가격이 급락하는 네.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얘는 PER 밸류에이션이 안 돼. 그래서 PBR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시클리컬 산업의 어떤 한계였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이제 메모리 중에서 커스텀 제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특히 대표적인 게 HBM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나오는 게 소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나오는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 HBF,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자, 이런 커스텀 제품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점점 메모리 자체가 파운드리화되고 그리고 이게 계약된 물량과 가격대를 사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재고의 리스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메모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플 리레이팅을 해줘야 된다. 라는 논리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EPS는 계속 올라왔는데 실적 추정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 몇 배 줄 것인가는 사실 그게 안 변했어요. 그렇죠. 과거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 6, 7배? 그렇지 않습니까? PER로 물론 이제 PER로 사이클 산업 보는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릴레이팅, 네.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2분기의 어떤 주가 상승 2분기에 어떤 주가 상승을 더 추가로 업사이드를 만드는 요인이 결국 멀티플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왔고 이게 피크를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멀티플로 네. 끌고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메모리의 주문 생산처럼 네. 파운드리화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주총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재평가 요인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메모리 자체가 커스터머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범용도 사실 장기 공급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이게 그 고객하고 그 공급,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면 LTA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1년 단위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이었는데 이번에 CSA라고 해서 전략적 고객 장기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 회사마다 용어는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5년 장기 계약인데 그러면 고객하고 5년 장기 5년. 계약을 왜 하겠습니까? 야, 5년이 과거 네. 같았으면 반도체 사이클은 2번은 변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약하는 이유는 이제는 같이 메모리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맞는 어떤 그 프로토콜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로드맵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자체가 점점 파운드리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혹시 장기 계약의 단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과 가격을 다 5년치 똑같이 계약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는 조금 손해를 봐야 되죠. 깎아드릴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가하고 그리고 이제 고정 거래 가격 간의 갭이 원래는 한 30% 정도 프리미엄 차이가 났죠. 예.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보다 한 30% 비쌌어요. 예. 근데 3월 19일을 기점으로 현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프리미엄 갭이 20%까지 줄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스팟 가격보다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고정 거래 그렇죠. 가격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이클이 하락일 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사이클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기대 이익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팟 가격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최근에 네. 한 며칠, 몇 주 정도는 스팟 가격이 이제 오르다 좀 안 오르거나 좀 조정받는 구간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그게 또 주가에, 심리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장기 계약에도 또 이제 펀더멘털에도 실적 추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그 계약마다 그 옵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1년 동안 100불로 만약에 바인딩을 해놨어요. 네. 근데 스팟 가격이 뭔가 많이 움직일 경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스팟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사후에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로 추가로 금액을 정산해주는 옵션 계약. 네, 그런 식의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스팟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고정 계약한 것보다 조금 이제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식의 옵션 계약이 가능한데, 네. 그거는 어떤 표준 계약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네네. 근데 그 주총에서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공교롭게도 장기 계약에 대해서 고객사와 논의 중이다 이야기를 했고,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힘든 건가요? 그렇죠. 다만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대량 구매 고객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LTA 기반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이크론처럼 진짜 5년 중장기 계약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5년 동안 우리가 장기 계약한다라기보다는 뭔가 R&BD라고 하죠. 리서치 비즈니스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걸 제품화까지 뭔가 하면서 아마 연구개발단의 협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연구개발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AI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할 건데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이거야. 그러니까 같이 만들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HBM만인지,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거시 D램까지인지, 향후에 HBF까지인지 장기 계약이 가능한 제품군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뭐 일단은 당장은 HBM이나 뭐 범용 D램이나 이런 스팟성의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장은. 그런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자기네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AI 인프라 로드맵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 초저 지원 기반의 LPU를 그렇죠. SRAM 기반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럼 SRAM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베라 CPU에 소캠2 모듈이 들어가는데 거기 또 누가 개발을 해줘야 되죠. 소캠을. 네. 그리고 루빈 GPU에 들어가는 HBM4는 또 같이 누가 개발을 그렇죠,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네. 뭐 더블 벤더로 갈 수도 있겠고, 네네. 이거는 누구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벨롭먼트, 같이 개발을 하면서 공급까지 장기간 가져가는 가장 좋은 선례가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다른 하이퍼 스케일러들,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애들도 같이 또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말 그대로 주가 멀티플, PER, 배수를, 혹은 PBR의 뭐 밴드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기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멀티플을 높일 만한 요인, 또 이제 이건 이제 수급 요인이긴 한데, 하이닉스의 ADR 상장, 그러니까 미국의 예탁증서를 상장을 해서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하이닉스를 조금 더 많이 거래를 하면 밸류에이션 갭,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ADR을 상장하는 게 그냥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 조건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ADR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릅니까? 라고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 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할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게 뭐 ASML하고 TSMC가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독점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의외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좀 취약하거나 그냥 이제 원 오브 댐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DR이 그렇게 오히려 성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 몇 개의 은행 지주사라든지 한전도 있을걸요? 그 ADR 상장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이 과연 저평가를 탈피를 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네.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좋은 거, 뭐 이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ADR이 상장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여러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패시브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 그럼 이것도 삼성전자가 당연히 주시하고 있을 텐데. 네. 사실 삼성전자도 GD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만 글로벌 예탁증서, 글로벌이라고 해서 그거 있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탈피했느냐. 또 이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 그럼 우리도 ADR, 우리도 묻고 더블로 가.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가 삼성의 어떤 주요 기관 투자자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ADR에 대해서 뭐 이제 요청이 온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GDR하고 ADR을 좀 구분해서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ADR은 미국에다가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A가 아메리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을 상장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식을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에다가 예치를 해놔요. 킵해놓고. 네, 요거를 이제 그 담보로 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발행을 해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게 ADR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발행한 GDR 같은 경우는 일단 룩셈부르크 그리고 런던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을 한 게 아니라서 일단 미국에서 거래는 됩니다. 근데 이제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에 못 들어가요. 지수 편입이 안 네네. 되네요. 지수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상장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삼성도 그래서 ADR 상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그 SEC에 폼 F1이라는 네. 거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거 성과를 보고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겠죠.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해야 될 테고. 근데 중요한 것도 이제 그 ADR을 발행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해주길 바랬으나 신주 발행한다고 했죠. 그 하이닉스도 네네. 뭔가 공모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신주 발행은 좀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저는 뭐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좋을 때, 장좋을 네,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메모리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뭔가 주목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고 이게 사이클이 만약에 꺾이고 나서 하면 사실 오히려 김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주들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처음에는 원래 그 SK하이닉스가 2.4%의 자사주 가지고 이제 상장하는 안이 나오다가 갑자기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더니 또 그 분량만큼 그대로 또 신주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했던 건 이제 법 그렇게 바꾸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한 건데 그렇죠. 그만큼 또 우리는 신주를 찍고 그러면 이제 주주분 뭐야 이거 왼쪽 주머니 있고 오른쪽에 넣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이건 좀 뭐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지금은 오히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라는 방법보다는 지금 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우보다는 웬. 네. 네. 그러게. 근데 이게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도 그렇고 또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아니 올해만 해도 뭐 100 몇십 조를 벌 수 있다며. 그 돈 갖다 뭐 할 건데 이게 약간 좀 생각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과 경영진 사이에서. 그렇죠. 어쨌든 그 메모리라는 게 계속해서 뭐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그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그 어떤 미국에 있는 주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갈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TSMC의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미국에서 경영을 해온 마이크론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신규 투자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벌어서 주주들에게 환원도 많이 하면 완전히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벌어서 남긴 적은 또 많지는 않았었고 또 재투자를 또 해야 했던 그런 산업이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 달라져야 아까 말씀해 주신 멀티플,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주 환원도 보여줘야 되고. 최근에 또 책을 내셨는데 이게 네네. 4월 15일부터 네네.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예판. 예약 판매. 예약 네. 판매. 네.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인데 AI 버블입니까? 지금 버블이 아니죠. 그 책 제목 네. 이거 노이즈를 말한 겁니까? 혹시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AI 이영수 대표가 버블이 됐어요. 막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책을 쓸 때만 해도 버블이 초입이었어요. 한 그 1월, 2월에는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월 시장을 지나면서 사실 버블이 거품이 싹 거쳤죠. 네. 네?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요? 아니면 어떤 주가가 측면에서? 조정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실제로 지금 그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보면요. 예, 예, 예.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S&P 500에서 반도체 섹터의 PER이 40배였어요. 네. 최근에 지금 PER 몇 배까지 낮았는지 아세요? 얼마까지요? 19배입니다. 그게 반토막 난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는 올라오면서 주가는 맞습니다. 떨어져서.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PER이 지금 19배라고 하면요. 코로나 때 쇼크 났을 때 있죠. 예. 저점 밸류에이션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네네, 미국 기준으로.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그 12개월 포드 EPS 기준으로 보면 PER이 지금 8배까지 떨어져 있죠. 어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버블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또 다시 넘쳐나는 유동성들이 반도체 쪽으로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버블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받은 사이에도 네.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왔으니 네. 약간 조금 비싸진 감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 네. 다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딱 버블이 오기 전에 버블 책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버블이 오고 나서 이 책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AI 버블이 또 근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럼 또 한 번 아주 짧은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버블이 올 수도 있겠고 또 반도체 실전 투자들은 또 항상 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사이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네. 왜 이번 AI 버블이 예. 다가올 버블이 과거 닷컴 버블만큼 큰 버블이 올 건지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유동성과 어떤 투자 스캠이나 이런 것들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 때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제가 그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때 닷컴 버블 정도의 광란을 겪으셨던 분들, 투자자, 지금 살아남으셨던 분들, 성공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뛰어내릴 게 아니라 네. 약간 비싸지더라도 네. 그 이상의 수요가 더 많이 오니 네.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블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버블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뾰족한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힌트, 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라. 더 크게 온다.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 버블은 진짜 크게 오죠. 그럼요. 실제 근데 버블이 올 수 있을까? 왜 AI 버블론이 일었던 게 벌써 지금 한 반년도 전 이야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럼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럴 때 버블이 오죠. 네. 오히려 오히려 버블이 사람들이 오죠. 다 한쪽 방향으로 낙관에 막 쏠렸을 때 그럼요. AI 무조건 대박이야 이럴 때.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네. 몇 달 있다가 혹은 내년 정도 되면 네. 또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어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때 AI 버블론 막 일었을 때도 요 앞에 이선엽의 투자나치만 있습니다만 이선엽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건데 앞으로는 그럼 AI 버블론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버블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선엽 대표님이 이영수 대표님 언급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제가 2007년에 기자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한국거래소에서 그때 아마 금융투자협회인가 거기서 강의를 마련해 줬어요. 경제 기자들. 그때 이선엽 대표님이 강의하셨어요. 제가 그때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증시라든지 맞습니다. 경제 공부를 할 때 재무제표 보는 법하고 사실은 제가 경제의 어떤 기본 지식을 쌓는데 거의 이선엽 대표님의 어떤 지식을 많이 거의 배웠죠. 뭐 상부상조. 거의 제자 같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식 산업이 좋은 게 그거예요. 누가 뭘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네네. 서로 더 상승작용,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인데 제목이 그러면 실전이고 네. 투자 방법이 들어갑니까? 그럼요.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버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버블은 항상 터지고 나서 기억하니까. 그러면 선열이 낭자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전 처음에 고수들. 네,
뭐 지금 슈퍼개미가 됐거나 아니면 뭐 어디 운용사 대표하고 계신 분들, 진짜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 시장에서 3, 40년 버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기대하기로는 버블이 터지기 전에 영화처럼 딱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현금화 딱 해가지고 살아남는 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요? 시장에서 떠나면 안 돼요, 버블은. 아.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산 리밸런싱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았어요. 자산 리밸런싱을 하신 분들이 살아남았고,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입니다. 99년도에 보면 그때 과열되어 있던 주식들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인기가 없는 펀더멘탈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개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를 많이 편입을 하셨죠. 사실 그때는 시장 더 가는데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99년도 당시에는. 근데 그게 나중에 2000년에 보면 옳았다. 그리고 이제 막상 또 터지고 나면 싸게 또 주워 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쓰러지더라도 주도주 않고 쓰러져라. 네. 그러면 빨리 올라온다. 그렇죠. 네. 물려도 주도주, 물려도 맞습니다. 1등에서 물려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선엽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도주가 끝나면 그냥 영화가 끝나는 거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연이 조연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도주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있는 주도주들은 그 다음에도 또 새로운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네. 그러니까 먼저 뛰어내리거나 네. 시장에 뭔가를 좀 맞추려고 하면서 들락날락 하려고 하거나 그런 정확한 타이밍을 또 알 수도 없다라는 거고, 그 책에서 보면 또 테크 투자에서는 침투율 10%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있던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 갑자기 뭔가 시장에서 막 확산이 돼서 10%를 넘어갈 때쯤 될 때 주가가 제일 좋아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제일 뜨거웠을 때가 보면 침투율이 10% 내외일 때고요. 그때 막 생태계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10% 침투율은요 100% 성장할 수 있어요. 침투율이 10%에서 20%까지는 네, 그럼 100%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30%가 되면 3배 성장하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한 거고, 침투율이 한 40%, 50% 가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때는 주가가 피크아웃. 성숙기로 가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쓸만한 사람들 다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또 HBM도 똑같았죠. 처음에 HBM이 전체 메모리에서 침투율이 1에서 2%일 때는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쵸. 저거 그냥 마이너한 시장이에요. 라고 하다가 10%일 때 제일 뜨거웠죠. HBM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그게 한미 반도체였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슈퍼스타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전기차도 그랬었죠. 자동차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배터리가 이제 막 10% 침투율일 때 제일 뜨거웠죠. 근데 이제 그 침투율이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면 그게 캐즘에서 꺾이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침투율이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건지, 수요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때 글로벌 트렌드가 ESG 트렌드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AI가 중요하니까 ESG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AI 발전하고 전력 맞습니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AI 돌리려면 지금 석탄이나 석유 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있었고 HBM도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그 MLCC도 엄청 올랐어요. 네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MLCC는 원래 있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MLCC가 메인이었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가 전장화되니까 더 많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이제 침투율이 10%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AI 서버에 또 엄청나게, 왜냐하면 AI 서버가 전기 어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용량이. 그러면 이제 MLCC가 굉장히 고용량의 다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침투율이 이제 10% 넘어가니까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좋죠. 또 이게 반도체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실전 투자 중에선 이영수 대표님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책 나온 것도 아마 다들 아실 테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막 18만 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인데 어떻게 들어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네.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면요 절대 행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비싼 거죠. 아니 뭐 반도체 주식이 지금도 쌉니다 그러면 아니 작년 9월부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넌 싸다는 이야기 하니. 근데 싸다라는 이야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예, 그냥 저놈은 우리를 속여서 외국인들한테 떠넘기려고 맞아요. 그런 그냥 떠넘기기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쉬어 있는데 요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야시자 앞설 찍다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을 팔았다는 사람이 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캔디 먹고 있습니다. 목캔디. 그건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IT 쪽이 워낙 용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계단 하나부터 올라오면 사실은 이해는 되잖아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럼요. 예. 그리고 테크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마니아 분들이 자산이 작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10명 중에 8명은 다 IT로 버신 분이에요. 그렇죠. 기술주, IT.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또 IT의 나라고 그럼요. 반도체의 나라기 때문에 또 거기서 성장주가 또 많이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또 사이클도 잘 보면은 또 큰 흐름을 또 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반복이 돼요. 테크 시장은. 그렇죠. 일정 주기로 있어요. 사이클이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생겨요. 지금 이제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이 또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공부해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라는 게 결국 다 연결돼서 가는 거지. 그렇죠. 뭐 세상에 없던 게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게도 네. 또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이슈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나라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겁나는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팹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팹이라는 게 반도체 제조 공장이죠. 배터리 공장 아니고 반도체 공장. 테라팹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뭐 기가도 아니고 이제는 테라로 간다라는 건데 이것도 결론을 여쭤봐야 될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론은 일단 던져놓고 디테일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 테라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 일론이 그냥 자체 기술 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국가도 반도체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네. 뭔가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 굴기를 해서 막대한 자금을 때려 넣어서 뭔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성공했죠. 딱 하나 빼고 반도체 빼고.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너무 분업화돼 있고 세분화 전문화돼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긴 하지만 첨단 반도체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 ASML이라고 하는 회사의 노광 장비, 네. 극자외선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같은 증착, 식각 뭐 이런 핵심 공정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딱 막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론도 돈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면 개인적인 자산이 이제 엄청나게 그렇죠. 네, 이제 세계 1등 부자가 될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돈 쓰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예. 지금 원룸 살잖아요. 슈퍼카 다 팔고 뭐 지금 집 팔고 그죠. 네. 네, 그냥 진짜 원룸에 살아요. 그분. 네.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려면 할 것 같긴 한데. 무서워. 네. 그 사람.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라는 게 일본 라피더스 네. 생각해 보면 예. 그 사실 일본의 드림팀이 모여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난다 긴다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술 다 출자하고 인력들을 오고 끌어모으고. 그리고 심지어 IBM이 기술까지 다 줬어요.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샘플 정도 나오죠. 그럼 일론이 갑자기 뭐 반도체 한다 그러면 그 인력과 IP와 이런 것들, 그 밸류 체인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요. 저는 일론이 합작 형태나 전용 팹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합작 형태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네. 뭐 또 이제 텍사스 어디지? 오스틴인가요? 테일러인가? 거기서도 뭐 같이 하잖아요? 테일러 팹이 지금 추가 팹을 지으려고 또 이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 일론의 자금을 받아서 아마 합작 형태로 전용 팹이 지어질 수도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네. 테슬라 전용 팹을 네. 지어주고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거의 뭐 우리 혼자 할 거야 이거잖아요. 왜냐면은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서 만들어 제끼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게 더 많아진다. 다 사도 모자라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일론 이야기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AI 모델 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깔아놓은 AI 인프라가 한 2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쓸 것만,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xAI하고 뭐 스페이스X 같은 자기네들 회사 쓸 것만 해도 1테라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몇 배입니까? 50배요? 50배.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은 계속해서 열린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억에서 25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에서 한 30조 후반 거의 4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럼 이 정도면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전에 샘 얼트먼이 이야기했잖아요. 7조 달러 필요하다고. 그 AI 고도화, 네. AI 인프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조 그렇죠. 달러면 얼마더라? 7천조? 아니다, 경이다, 경. 그럼 경이 되죠. 예. 네. 그 정도 필요할 겁니다. 테라 팹을 하려면. 고작 3, 40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 발표하는 것만 해도 몇백조 단위로 나오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 좀 주식 좀 팔아야겠네. 그렇죠. 돈 많으니까. 네, 네, 많으니까. 앞으로 돈 IPO 할 많은 거 형님이니까.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젠슨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TSMC의 팹은 진짜 예술의 경지다. 그거 누가 똑같이 카피, 복사 뭐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젠슨왕 말이 좀 맞는 거네요. 그럼요.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 예전에 애플이 OLED를 채택할 때 LCD에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식의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용 팹을 만들고 반반씩 출자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물량을 개런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뭐 1억 대씩 사가기로 했다가 만약에 그걸 미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물어주고 그런 식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 아마 TSMC는 안 할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한번 배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엄청난 그 수요가 있는 고객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TSMC라고 자기네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텐데 여기는. TSMC는 굳이 지금 70%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유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뭔가 그 야심찬 2등한테 손을 내미는 게 제일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보면은 TSMC는 다 엔비디아가 네. 전문용어로 아도치고 있고 다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승질나니까 테일러시에다가 삼성전자랑 같이 짓자 막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계약 조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팹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 들어가고 문 열어달라고. 실제로 지금도 회의에 줌이나 실제로 참여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고. 네. 우리 집 가깝다고. 네. 거기서. 그 실무자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도 머스크면. 그럼요. 네. 그리고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줌 미팅 하는데 저기 한 칸에 일론 머스크 있다고. 맞아요. 대단한 형님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테일러 팹에서 좋은 결과를 같이 보여주면 또 장기적으로 신규 공장을 짓더라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진짜 잘해야겠네요. 그 파운드리라는 게 참 이게 재밌는 게요. 그 까다로운 고객하고, 그러니까 설계 잘하는 고객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IP라는 게 생겨요. 같이 뭔가 고민하다 보면 그 IP가 서로 공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TSMC가 그런 식으로 해서 IP를 굉장히 많이 쌓은 거죠. 특히 애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같이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경쟁자들은 그 IP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해자가 되거든요. 예. 네. 이게 그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테라팹 아직까지는 누구랑 같이 한다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SNS X에다가 태극기 엄청나게 깔아놓고 한국의 인재들이요 테슬라로 오라 막 그랬잖아요. 네네. 반도체 인재들 오라고. 그거 그러면은 그 반도체 인재들 다 끌어가겠다라는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재 있으면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렇죠. 결국 삼성 사람들 넘어오라는 얘기인데 또. 일단 그 현실적인 모델은 애플의 모델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우리가 설계만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애플 실리콘 그러면 얘는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는 TSMC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차세대 선단 공정이 되면요. 애플 본사에서 실제로 제조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이 TSMC 팹으로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일론이 원한 협력은 그거였어요. TSMC하고. 근데 TSMC가 아무 고객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하진 않거든요. 테슬라가 아무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TSMC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이죠. 오. 애플은 테슬라 너네 어차피 반도체 많이 안 가져가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물량도 안 되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뭐 3나노에서 2나노로 갈 경우에는 그 리스크 생산한 걸 사줍니다. 애플이. 리스크 생산이요? 그렇죠. 이게 뭐 최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이게 수율이나 성능에서 어떤 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리스크가 있죠. 네.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사주죠. 그러니까 구매를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뭐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지만 그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자체 팹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일단 그 관련 인재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를 아는 인력들이 있어야지 그 파운더리나 이제 그런 협력사들을 뭔가 컨트롤할 때 좋죠. 근데 그러면 제조를 아는 반도체 인재라고 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어디 출신, 타이완의 어디 출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은 되게 이제 갈등이 생기겠네요. 우리의 고객사인데 네. 직원을 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요. 그거 알면서도 비즈니스 하는 게 이 냉혹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죠. 네. 그러게 재미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누구에게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에게는. 특허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팹을 만든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반도체 칩 자기네 필요한 것 자체에 설계를 하겠지만 특허 장벽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조 과정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일단 반도체라는 게 예. 제조 원가가요. 우리가 보통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하죠. 그게 보통 뭐 한 60%, 70%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코스트 비중이 높아서 뭐 70%, 80%까지 되죠. 거기에 뭐 필름류도 들어가고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뭐 예전에는 백라이터도 필요하고. 근데 반도체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85%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죠. 왜 그러냐면 IP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적재산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를 만들 때 네. 매출 원가, 네. 제조 원가는 요만큼이지만 네네. 이만큼이 무형의 IP 가격들이죠. 특허료. 네. 근데 특허를 가지고 다 라이센스를 해서 써도 이게 나중에 특허 괴물들이 막 걸어요. 그죠. 사실 그거 디펜스하는 비용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을 안 해본 회사가 섣불리 들어왔다가는 그냥 코피 터지는 거죠. 얼마 전에도 뭐 하이닉스 상대로 미국에서 무슨 뭐 특허 침해 조사, 예비 조사 나선다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상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상시적이죠. 특히나 이제 램버스 같은 데는 뭐 한번 걸리면 굵직굵직하게 뜯기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로펌을 몇 개 만들고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고객이죠. 그래서 사실 그 테크 회사들 사이에 특히나 반도체는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그 그쵸. 영역의 특허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를 안 해본 회사가 들어왔다가는 정말 다 털립니다. 탈탈 털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짜 팹이라는 게 반도체 제조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그 아무나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그럼에도 머스크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인수하는 거죠. 인텔 같은 인수요? 회사. 네. 돈 있으면 인텔 인수하는 게 제일 낫죠. 그 미국에서도 네. 인텔 다시 막 살리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보조금 막 더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나요? 인텔 인수를? 뭐 일단 일론이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되면 인텔 인수를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죠. 아하. TSMC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을 보면 인텔이 사실 선단 공정 쪽에서는 이야기만 있지 실제로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특히나 팹에 대해서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되겠죠. 의문 부호가 따라 붙겠죠. 그러니까 인텔은 과거에도 메모리를 철수했었고 경쟁 네. 요소에 뒤처져서 팹도 보면은 요즘 좀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다. 네. 이런 지적 받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텔을 인수하는 거랑 아예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랑 뭐 좀 저울질을 해보겠네요. 그렇죠. 뭐 인수를 하더라도 인텔보다는 뭐 대안이 없긴 하지만 삼성의 전용 팹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나 TSMC의 전용 팹이 오히려 낫겠죠. 사실 인텔은 그 공정 쪽에 인력들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리프탄 이번에 이제 CEO나 전 팩게싱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라는 게 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나갔고 이게 경쟁력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투자하면서 그 1.8나노 개발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드롭했어요, 최근에. 도저히 얘들 거 못 쓴다. 그래서 드롭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텔의 자체 CPU를 TSMC에서 만드니까 오히려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그 설계는 아직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 역량이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모든 걸 다 이제 내재화하는 걸 좋아하고 수직 계열화 하는 걸 이제 좋아하기는 한데, 근데 앞에서도 보면은 전체 생산 가능한 게 뭐 20기가요? 그게 어떤 단위로 20기가였던 거죠? 아마 그 반도체가 사용하는 그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연산을 돌리는 기준. 아하. 예. 근데 그게 앞으로는 몇 테라요? 일단 자기네들 쓸 거면 1테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1000기가와트. 근데 요렇게 이제 듣고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앞으로는 훨씬 더 쇼티지겠네. 네. 수요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TSMC나 파운드리 같은 거 주식 사서 깔고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진짜 중장기 투자할 거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드웨어를 엄청나게 덜 쓰고 뭔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나온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하드웨어 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작년엔 딥시크 때가 그랬었고 이번엔 터보퀀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뭔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성장할 산업이라는 걸 알지만 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또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럼요. 노이즈에 또 휘둘리기 십상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멘탈 게임이죠. 아니 그렇게 팹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사실 삼성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완전 다른 쪽의 얘기고 파운드리. 네. 그래서 왜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 필요성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생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2나노에 대해서도 뭔가 의문 부호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파운드리에 있는 인력들이 되게 고급 인력이고, 그리고 고연봉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하고 떼서 당장 그 연봉이나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분사가 가능하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빅테크들 투자를 받아야 돼요. 아, 혼자 그냥 네. 홀몸으로 나가면 안 된다? 홀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빅테크들의 투자를 받고 뭐 향후 어떤 칩에 대해서 바인딩을 어느 정도 해놔야 되죠. 아하. 몇 년치 정도 물량 받아놓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아하.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저평가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네. 분할하는 건데,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랑 나중에 또 이제 경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애플도 예전에 떠나갔다고 하고, 빅테크에 투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훨씬 더 멀티플도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은 상상의 영역입니까? 네, 저 뭐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죠. 없죠. 그냥 이제 반도체 검토한 적 없음. 뭐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검토 정도는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엄청난 또 결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파운드리도 계속해서 또 설비 투자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다. 네, 그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아예 빅테크 투자를 받아서 구글의 전용 팹, 테슬라의 전용 팹, 누구의 전용 팹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시나리오는. 그래서 뭐 테일러는 테슬라 전용 팹, 뭐 애리조나에는 뭐 구글 전용 팹,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 보통 이제 뭐
그 EUV 기반의 어떤 첨단 팹 그러면 공장 하나에 한 30조 필요하다 그러면 빅테크하고 반띵해서 향후 한 5년치 물량 받아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팹을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약에 자체적으로 짓는 게 테슬라가 성공을 한다. 네. 이러면 다른 기업들의 뭐 삼성이나 TSMC 파운드리 가치가 막 떨어질 거예요. 와, 테슬라 직접 하니까 되네? 그럼 엔비디아도 한다라고 할 테고, 구글 알파벳도 그럼 우리도 직접 우리 팹 만들어야겠어라고 할 테고.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 자기네들 전용 팹 하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전용 팹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예 협력이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네, 보시는 거고. 네. 근데 가장 현실성 있는 모델은 네. 전용 팹.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성공을 하고 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또 전용 팹 만들어주고. 그렇죠. 거의 다리 8개 있는 문어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국적의 파운드리 회사가 있잖아요. 글로벌 파운드리즈.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그 10나노 미만을 포기했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뭐 네. 뉴스에서 이제는 맨날 뭐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뭐 1점 몇 나노 얘기 나오니까 10나노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맨날 책만 보고 막 이렇게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요. 네. 안 쉬워요. 네. 네. 그게 돈만 때려 넣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당연히 그렇겠죠. 안 됩니다. 예. 당연히 뭐 장비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경험과 노하우, 인력, 특허. 네, 특허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검토를 과연 안 해봤을까? 아마 그런 댓글이 있을걸요. 야, 머스크가 이영수 너보다 모르겠냐, 막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팩트들을 기반으로 보면 저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오히려 샘 알트만의 이야기가 좀 더 현실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조 달러를 펀딩을 해서 네. 이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 참여를 시켜서 합작사 형태로 참여시키겠다. 대신에 운영은 니네들이 해라. 그러니까 전용 팹 그런 이야기죠. 네. 오픈 AI 전용 팹. 네. TSMC도 맡기고 삼성에도 맡기고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잖아요. 또 왜 반도체 투자를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삼성이라는 한 덩어리를 어떻게 나누면 기업 가치가 이 뭐라 하죠? SOTP, 네네. Sum of the Part 방식으로 총량이 가장 커질 것인가? 또 이런 고민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분사, 분할 이야기, 또 외부와의 협력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2026년이 이제 벌써 4월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AI에 대한 수요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고 반도체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 아닌가요, 지금이?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올 하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이제 하반기 한번 꺾고 갈 거라고 보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상으로 봐도 이게 작년 9월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엽기저가 딱 9월부터 나오니까 3분기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게 확 이제 꺾이는 시점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EPS의 어떤 전망치에 대한 정점은 1분기에 나올 거고 결국 2분기는 멀티플 리레이팅 논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3분기부터는 좀 이제 취약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증가율,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될 거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35%, 40%가 증가하잖아요. 예. 토탈 7천억 달러니까 그럼 7천억 달러에서 얼마나 더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그러면 둔화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봤는데 트럼프 때문에 다 스케줄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네.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라든지 그거는 조금 증가율이 네. 빠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 올라야 되는 에너지가 다 소진이 안 되고 하반기로 이연되는 거죠. 지연되는 거죠. 네. 그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주가 측면에서요? 네, 주가 측면에서.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지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만 오를 자리에서 올라야 된다. 네.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은 결국에는 그냥 밸류에이션 높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고 끝난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26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참 좋을 거기 때문에, 아니다, 27년까지는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26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고, 제가 이제 뇌피셜일 수도 있죠. 뭐, 사실 뭐, 전문가로서 할 자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뭐 생각해보면, 작년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작년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높았죠. 한 30% 됐죠.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나요? IT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중에서 올해 캐펙스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작년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요. 올해 캐펙스 증가율 다 한 자릿수로 봤어요. 낮게 보는 쪽은 글로벌 IB들도 올해 캐펙스 증가율 3%로 보는 쪽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 한 8에서 9%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올해 35% 증가율 넘게 나왔죠? 네. 그러면 똑같은 거죠. 트럼프가 감세나 재정을 투입해서 빅테크들이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작년에 OBBA 같은 법안이 나오고 뭔가 SLR 규제나 이런 것들 완화를 더 해서 만약에 돈을 더 풀어서 빅테크 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얘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는 이제 물론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게 이란 전쟁 전까지 가장 많이 기대했던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결국에는 AI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금 금리를 더 낮춰줘야 했고, 그러면 빅테크들의 투자 여력이 더 확보가 되니 반도체에도 계속해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논리.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걸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늘 좀 약간 주제 넘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별 말씀을. 뭐 이제 베네수엘라 일단 마두로를 네. 축출을 시켰고요. 잡아갖고. 그리고 이제 이란을 건드려서 일단은 지금 미국의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 주도권은 더 강해졌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호르무즈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셰일가스, 셰일 오일 사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산 셰일 오일을 쓰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있겠죠. 미국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인프라를 점점 더 바꾸겠죠. 기존의 구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그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더 저금리로 갈 수 있다. 저금리를 하려는 이유는 트럼프가 왜 저금리를 원할까요? 금리 낮은 거 좋아해서 그렇다? 저는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예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워터루 전쟁에서 보면 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뭐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보면 그게 금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영란은행이 그때 콘솔 채권을 3%로 딱 하니까 굉장히 싸게 전비 조달을 가능한 거고 프랑스는 농업 기반이다 보니까 금리가 되게 높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쳐들어가서 약탈하거나 현지 조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워터루에서 웰링턴 공장한테 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장이 AI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빅테크들이 더 빨리 투자를 많이 가열차게 해서 AGI를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한 다 작업이라고 보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약간 주제 넘는 이야기니까 다른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뭐 트럼프만 알겠으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인플레로 더 가지 않게 차단을 하고 그렇죠.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빅테크들의 투자가 더 늘어나게 해야 하고 사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니까. 거기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수혜를 이제 대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국가들이 누리게 되죠. 좋습니다. 그 시나리오 요즘 이제 예약 판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좋은 이야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